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예고 좀 할게요. 네. 손 탐정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하잖아요. 네. 사실은 2개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음 예고하는 건데 나머지 하나는 제가 나중에 좀 소개하고, 일단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시작하는 거는 네. 제목이 댓글쇼가 아니라 댓꿀쇼. 네. 누가 지은 건가요, 이거? 저희 이제 손근필 본부장님이시라고 네. 뉴스쇼의 를 만든 PD가 하나 있어요. 아니, 이름 굉장히 잘 지으시잖아요. 탐정 손수호, 그러니까, 월간 예. 정도원 다 이제 이분 머리에서 나온 건데 네. 댓글쇼를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뉴스쇼는 딱 1시간 반입니다, 여러분. 아주 빡빡하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저 이쪽에서 유튜브 문자도 보고 레인보우 문자도 보고 제가 계속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보기는 보는데 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한 10개 소개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손탐정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주옥 같은 문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엄청 많이 들어가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이게 쓱 보면은 엄청나요. 계속 많이 들어와서 개수도 개수지만 여러분의 그 문자의 질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걸 가지고 뭘 좀 해보자 우리가. 네. 그래서 그냥 넘기기에 너무 아까운 댓글이 많아요. 너무 아깝죠. 네. 라디오 생방송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끝나고 이한철 씨한테 넘겨주지만 유튜브는 조금만 더 해보자. 유튜브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유튜브 라이브로 댓글쇼를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하세요? 괜찮으세요? 해봐야죠. 네. 하다가 체력이 안 되면 닿더라도 일단 네. 매일 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소개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의 우리 PD들, 지금 뉴스쇼 PD들 얼굴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PD들이 들어오고 작가 들어오고 네. 손탐정님 같은 패널들이 들어와서 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그 탐정손수 코너도 사실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네. 시간에 쫓기면은 건너뛰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아까운 거 너무 많잖아요. 뒷얘기. 네,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배경 네. 이런 것들 어떻게 그 후에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좀 정제된 그런 그 라디오 정식 프로그램에서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또 PD들은 섭외한 뒷이야기, 섭외를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어제 네. 그 양진호 회장한테 폭행당한 교수 같은 경우에 섭외 과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민경남 PD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댓글쇼에서 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라디오는 꺼져도 유튜브 라이브는 계속된다는 거 잠깐 예고를 잠깐이 아니라 좀 길게 했네요. 손탐정님도 나오시는 거죠, 댓글쇼? 목요일? 네, 목요일. 네, 목요일에. 네,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근데 탐정손수호는 이 코너는 댓글쇼가 오히려 더 훨씬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목요일만 나오세요, 근데? 네. 댓글쇼는? 끝나고 말씀하시죠. 자, 탐정 가죠.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뭡니까? 네, 저희가 좀 즐겁게 얘기했는데 이 사건 또 오늘 살인 사건입니다. 최근에 그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해서요, 과거에 잡지 못했던 범인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 DNA 분석을 통해서 장기문제 사건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그 디스크를 복구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도 하는데, 이제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요, 12년 만에 용의자를 특정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강릉 노파 살인 사건입니다. 강릉 노파 살인 사건, 이른바 쪽지문 사건, 이렇게 지금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릉 할머니 살인 사건이요. 예. 쪽지문이 뭐냐? 지문 있잖아요, 손가락에 지문. 예. 네, 그 지문이 전체 다 있는 게 아니라 조각.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만 있는 걸 쪽지문이라고 하죠. 0.5cm 있는 것도 쪽지문이고 1cm도 쪽지문이고, 그렇죠. 온전하지 않으면 다 쪽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지문 전체가 이제 온전하게 남아있으면 신원 파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분만 있는 그런 쪽지문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살인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쪽지문이었어요. 유일한 증거가 이 쪽지문, 1cm짜리 쪽지문 하나. 네.
예.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이런 쪽지문만으로는 신원 파악이 어려웠어요. 예. 하지만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작은 이런 쪽지문만 있어도 신원 파악이 가능하게 됐고요. 또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이런 쪽지문을 이용해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리고 검사가 기소했어요. 하지만 재판 결과 사건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죠. 이 사건은 3번 크게 화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건이 벌어진 그 당시에 유일한 증거로 쪽지문이 나왔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쪽지문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화제가 됐었고, 두 번째는 몇 년 지난 후에 정확히는 12년이 지난 후에 네. 이야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이 쪽지문 가지고 용의자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뭐 잡았습니다 해서 화제가 됐고, 세 번째는 반전이 또 한 번 일어나요. 여러분 최근에. 이것까지 쭉 3번의 이야기들을 손탐정이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저도 한번 워낙 복잡하고 길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네. 일단 어떤 살인 사건이었는지부터. 2005년 발생했습니다. 강릉의 한 산골 마을에서 당시 69세였던 장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예. 처음 신고한 거는 이웃 주민이었어요. 그런데 현관 문과 안방문이 열려 있고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예. 좀 참혹합니다. 당시 상황이. 이 숨진 할머니의 손과 발이 전화선 등으로 묶여 있었고요. 전화선. 이게 참 얼굴에는요. 이제 포장용으로 쓰는 노란색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우리 이사 가고 그럴 때 박스 포장할 때 쓰는 그 노란 테이프 말하는 거죠. 네, 이 안방 장롱 서랍이 열려 있었고 또 금반지를 비롯해서 7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은 강도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검을 해봤더니 기도 폐쇄 그리고 갈비뼈 골절 등이 사망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도 폐쇄면은 질식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범인이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저항하는 할머니를 때려서 또 갈비뼈도 골절됐고 그것도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때려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범인을 어렵지 않게 검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는데 예. 하지만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합니다. 아니 어떻게 증거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죠. 막 때리기도 하고 테이프 감기도 했는데. 우선 당시 현장에 CCTV가 없었어요. 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2005년이니까 CCTV 많지 않을 때니까. 네. 그리고 그런데 다행히도 딱 하나의 증거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1cm짜리 쪽지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시 경찰이 확보한 지문이요. 이제 17점, 17점이었어요. 17개나 나왔어요. 그런데 감식 결과 이게 할머니의 지문, 또 할머니 가족의 지문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됐는데요. 예. 그런데 이 할머니의 얼굴을 감은 걸로 추정되는 그 포장용 테이프 있잖아요. 예. 이 테이프가 동그랗게 돼서 이제 말려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심지 종이가 그렇죠. 있고. 속지, 그렇죠. 심지가 있죠. 그 종이에 흐릿하게 남은 1cm 길이의 쪽지문이 발견됩니다. 테이프에 묻은 게 아니라 그 종이 심지에 묻은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프를 뜯어서 자르기 위해서는 속지를 잡고 또 이제 당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문이 남은 걸로 이제 추정되는데요. 예. 이게 누구 건지를 확인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이제 그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당시 기술로는요. 이런 1cm의 쪽지문만으로는 이게 누구 건지 가려내는 게 어려웠어요. 1cm면 잠깐 볼까요? 제 손톱을 엄지 정도 되네요. 제 엄지가 한 1cm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엄지 손톱까지 갔다.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엄지 손톱까지가 1cm면은 이거를 지문 쪽으로 쭉 보면은 한 반이 조금 덜 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이것만으로는 파악이 어렵다는 건데요. 이게 지문을 통해서 이게 누구의 지문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등록할 때 이제 십지 지문 등록하잖아요. 10손가락 지문을 등록하는데 그 정보와 대조를 하는 겁니다. 즉 비교해 보는 거예요. 형태가 같으면 그 사람 지문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을 통해서 지문을 비교하려면요. 끊긴 점, 곡선 이런 게 비롯해서 13가지 특징점이 뚜렷해야 돼요. 끊긴 점, 곡선이 손 변호사님 곡선과 제 곡선과 다 다른 거예요. 이걸 그렇죠. 보는 거군요. 네, 13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나와야 이게 비교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쪽지문은요. 이제 안타깝게도 융선, 이게 돌출되는 선, 이게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점을 찾을 수 없어서 다른 지문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그런 거 이미지 보정 기술, 데이터베이스 해상도 이런 게 지금보다 낮았고 또 이 지문 검색을 이제 눈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지문 검색 소프트웨어로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그 성능도 당시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증거로도 활용되지 못한 거죠. 그럼 한 개 있는 쪽지문은 증거로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더 이상 수사 못했겠네요. 그때는. 하지만 이 지문과 별개로 당시 지목됐던 용의자가 있긴 했어요.
용의자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요. 자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백 경위가 굉장히 좀 황당해요. 어떻게 보시죠. 예. 당시에 그 마을 주민 A 씨를 경찰이 용의자로 판단했어요. 예. 당시에 그 할머니에게 200만 원 빌리는 등 채무 관계가 있었고요. 또 당일 그 행적에 대해서 횡설수설했거든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경찰이 용의자로 이제 판단했는데 예. 또 이제 범행 후에 사망 후에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언제 잡힐 것 같냐 이런 거 묻기도 하고요. 묻기도 하고. 네, 게다가 이 자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제 내가 할머니를 살해했고 또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할머니 반지 귀걸이를 가져와서 집 앞에 밭에 버렸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자백이었습니다. 아니 뭐 자백한 사람이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로 송치된 후에요. 나는 할머니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복을 했고요. 그럼 왜 그랬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후에 거짓말 탐지 조사까지 했지만 혐의가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럼 자백을 왜 했느냐? 예. 이거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이게 평소에 이 할머니와 친하게 지냈어요. 심지어 수영딸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사망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네. 비군이 여자 승려 그렇습니다. 예, 여승이 집으로 찾아와서 당신이 살인을 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에게 큰일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해서 겁을 먹었다.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길까 봐. 네,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거짓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참나. 좀 황당하죠. 뭐 조금이 아니라 많이 황당하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겁먹고 있던 상황에 실제로 경찰이 와서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니까 공포 분위기 속에서 거짓 자백한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네,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여승려가 나타났나 보죠. 진짜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이게 더 놀랍습니다. 이게 이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형사의 친누나였어요. 그 비구니처럼 나와서 말을 한 게 자백해라라고 말을 한 게 뭐예요? 그럼 담당 경찰이 가짜 범인 잡아넣으려고 한 거예요? 뭐 담당 형사의 친누나가 와서 자백을 하라고 말을 한 거죠. 네. 뭡니까 이게? 게다가 집 앞에 던졌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폐물도 발견이 안 됐고 또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후에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된 거죠. 희한한 사건이네. 그러면 결국은 쪽지문 1cm짜리 하나만 남긴 채로 사건은 미제가 된 거예요. 2005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2년 만에 상황이 바뀌는데요. 2017년. 그렇습니다. 쪽지문을 분석해서 누구 지문인지 확인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과학수사기법이 그만큼 발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기도 새로이 도입하고요. 프로그램도 교체하고 또 게다가 감정하는 그런 경찰 인력의 능력도 향상이 된 건데요. 이렇게 해서 1cm 쪽지문으로 분석한 결과 주인이 확인됐습니다. 1cm 쪽지문의 주인이 누군지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2017년 작년에 여러분 잡아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인근 동해시에 살던 남성 B 씨였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 뉴스를 듣고 이 미제 사건이 풀리기도 하는구나. 네. 진짜 잡았구나 이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당시에 경제적으로 궁핍했고요. 이 B 씨가. 예. 또 과거에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다. 게다가 이제 범행 시간대에 어디 있었는지 알리바이가 중요한데요. 지인이 운영하는 동해시의 한 술집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주변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술집에 당시에 없었어요. 알리바이에 거짓말을 했군요. 게다가 거짓말 탐지기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거짓 반응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범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또 반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 네, 국민참여재판 열렸는데요. 당시에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나 무죄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배심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죄 이러진 않았을 거고 쪽지문이 나왔는데 왜 무죄가 된 거예요? 쪽지문이 그 사람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 지문은 맞는데 그것만으로 유죄로 판단하기 부족하다. 라고 한 건데요. 아니 알리바이도 거짓말하고 그랬다면서요. 판결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 쪽지문 하나뿐이다. 유일하다. 물론 지문감정 경과를 보면은요. 이 쪽지문의 주인공이 이 피고인 맞다. 따라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의심은 강하게 든다. 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 내리면은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를 통해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아주 완전 다른 가능성이 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할 정도로 이제 유죄의 증거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 심증이 아무리 있어도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요. 쪽지문이 살인범행과 무관하게 알 수 없는 경위로 남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자, 거기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사는 곳이 동해. 그렇죠. B 씨는 동해 살았고 범행 현장 강릉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범행과 관련이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고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쪽지문이 거기 왜 찍힙니까? 걸어갑니까? 쪽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B 씨가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합니다. 이 문제의 쪽지문에 대해서 내가 이 테이프를 썼던 건 맞다. 근데 이 테이프를 내가 당시에 운전하던 오토바이 안에 넣어놨는데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거다. 그래서 그 후에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내가 도난당한 오토바이 안에 있던 내 테이프가 할머니 방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나는 강릉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전과자는 맞는데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범행 저질렀다고 단정하면 되겠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술집은? 알리바이로 됐던 술집은 그 술집에 없었던 건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강릉에 가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였거든요. 네, 계속해서 술집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1심 무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반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쪽지문이 거기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우연에 의해서 거기 있었을까 또 싶기도 하고. 당시 그 검찰은요. 오토바이 도난당한 사실이 없다라는 당시 동거인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문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오토바이 도난당한 사실이 없다고 또 같이 사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네. 이상하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1심에 이어서요. 검사가 항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법원까지 올라갈지 상고할지를 검찰이 그 상고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판단합니다. 그런데 외부위원 6명 전원이요. 상고에도 이거는 무죄 판결 나올 것 같다. 상고에도 결과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면서 상고 포기 의견을 냈고요. 실제로 검찰이 상고를 안 했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죠. 확정이에요? 네, 상고를 안 했어요. 2심, 3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2심까지 가서 무죄가 나오니까요. 3심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3심 안 가고. 그러면은 결론이 나버린 거네요. 그냥 다시 미궁으로 빠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13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와서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영구미제 사건 가능성이 매우 커져 보입니다. 20초 남았지만 오늘은 손탐정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초동수사의 문제. 오랜만에 또 초동수사 얘기 나오네요. 안타깝죠. 이게 사건 초기부터 이제 죄 없는 마을 주민을 범인으로 몰아가려 했고 외부인의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아주 폭넓게 수사를 벌이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을 미궁으로 빠지게 만든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할머니의 유족들이요. 비명에 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 지문이 범인을 지목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 불충분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